추석 잘 세셨어요? 자, 오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클리닝 포함한 청정한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오염된 물질을 게더링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우측에 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서투른데, ITRS라고 부르는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Society 라고 불리는 일종의 기술 로드맵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교재가 발표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약 2012년까지 예측되는 여러 기술들, 특히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클리닝에 관련된 기술들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 ITRS는 사실 매년 열리는 기술 로드맵 소사이어티입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산호세에서 열리는 이 학회에 한번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반도체의 모든 기술자들 다 모여서 향후 벌어질 이 반도체 기술에, 특히 공정과 장비 기술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이 예측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향후 필요한 기술들을 결정하고 예측해서 매년 책자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ITRS를 찾아보시면 아마 한 2, 3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이니까 한 2016년 내지 15년 정도의 이 ITRS 책자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클리닝의 경우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1997년, 거의 뭐 20년 전이죠. 250나노미터, 약 0.25 마이크로미터입니까? 그 정도의 크기에서부터 2012년에 도달해서 약 50나노미터, 지금 현재는 거의 10나노미터 수준에 달하고 있죠. 그 웨이퍼의 직경도 이 당시 6인치였던 것이 8인치죠. 200mm. 그런데 벌써 한 18년 전, 17년 전 이 정도 전후해서 웨이퍼의 직경도 200mm에서 8인치에서 300mm로 이미 변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예측에 의하면 2009년경에는 450mm 더 큰 직경의 웨이퍼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이건 현재도 아직 보류 상태이고 조만간 450mm의 웨이퍼가 생산에 적용될 날이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크리티컬 디펙트 사이즈라고 지금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웨이퍼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크기의 디펙트, 결함의 크기는 웨이퍼의 수율이라는 얘기를 이미 했었죠. 웨이퍼가 죽느냐 사느냐를 판단하는 그러한 가장 크리티컬한 디펙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겠느냐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미니멈 피처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요구되는 디펙트의 사이즈들도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대략 보시면 미니멈 피처 사이즈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웨이퍼 내에 가장 작은 어떤 그런 구조물 또는 어떤 패턴의 사이즈를 우리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크리티컬 디펙트 사이즈도 약 미니멈 피처 사이즈의 약 반 정도에 준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항목들이 클리닝 관련돼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간략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이퍼에 이런 디펙트가 있으면 이거를 검출을 해내야 되는데요. 검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 대표적인 방법이 이 레이저를 우리가 웨이퍼에 이렇게 쏘여주면 레이저가 이렇게 스캐터링, 산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산란을 통해서 우리가 디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렇게 웨이퍼가 있다면 레이저를 이렇게 쏘게 되죠.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디펙트가 여기 존재한다면 빛이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정상적인 디펙트가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빛을 잘 수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해서 레이저죠. 반면에 이런 디펙트가 있는 곳에서는 빛들이 산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펙트를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저 라이트 스캐터링이라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그 레이저의 빛을 산란하는 그런 파티클들이 웨이퍼 1제곱센치당 몇 개 이하가 있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GOI란 게이트 옥사이드 인테그리티의 약자고요. 가장 중요한 디램의 경우뿐만 아니라 로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게이트 옥사이드의 퀄리티라고 얘기했고요. 이 게이트 옥사이드의 디펙트가 얼마 이하, 1제곱센치당 얼마 이하가 있어야 되느냐, 또는 처음에 우리가 베어 웨이퍼, 아무것도 없는 웨이퍼에서 존재하는 이 철의 함량이 얼마 이하여야 되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일종의 제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운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웨이퍼를 생산한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임퓨리티나 불순물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거냐가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청정한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클린한 공장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그런 공장 안에서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웨이퍼에는 오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오염을 우리가 웨이퍼에서 어떻게 클리닝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웨이퍼 속에 존재하는 어쩔 수 없이 침투하게 된 이런 오염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수집하는 일종의 게더링이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웨이퍼에 존재하는 컨테미넌트, 즉 오염 물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 보다시피 우리가 공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방막을 입히게 되고 도핑을 하게 되고 또 포토리스트를 도포해서 디벨롭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여러 종류의 오염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파티클입니다. 파티클, 이런 파티클, 때로는 뭐 수십 마이크로 정도, 전자연명을 보면 바위덩어리처럼 크게 보이는 그런 파티클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수십 나노미터의 파티클이 존재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파티클은 물론 금속류일 수도 있고, 또는 옥사이드가 부서져서 나오는 이런 무기물 재료일 수도 있고요. 또는 포토리스트 같은 유기물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수한 포토리스트 같은 것, 유기물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유기물 상태의 어떤 오염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금속들이 또한 반도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헤비메탈,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부르는 이런 금속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철이라든지 골드라든지 또는 크롬, 플라티늄 등등 우리가 이런 잘 제거되지 않는 이런 중금속류의 금속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주기율표상 일족에 속하는 알칼리 메탈, 강시간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소디움 또는 칼륨 또는 포타슘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알칼리 메탈들은 용액 속에서 쉽게 이온하게 되고요. 이런 양의 이온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 반도체 내에서 확산돼서 게이드옥사이드 같은 그런 물질로 침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염물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도체 소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턱정압에 대한 영향입니다. 내가 누차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로직이든 디램이든 우리가 모스펫 공정을 통해서 얻어진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펙, 예를 들어서 2V의 문턱전압을 원한다면 예를 들면 2V 플러스 마이너스 0.05V 좀 너무 타이트한데요. 뭐 이런 어떤 범주 안에 들어야지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공정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이드옥사이드에 어떤 이유든 우리가 어떤 차지를 띤 금속이온, 아까 얘기했던 이런 포타슘 이온이라든지요, 또는 소듐 이온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양전하를 띠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게이드옥사이드 안에 침투하게 되면 게이드옥사이드의 문턱전압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 항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이 항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 이 이론적인 식을 통해서 문턱전압이 약 0.1V 정도 이동한다면 이런 양의 전할 또는 뭐 전하를 띤 이런 이온들에 의해서 문턱전압이 많이 이동했다면 그리고 게이드옥사이드 두께가 약 10나노미터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만큼의 이런 모바일 차지들이 존재할 것이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약 1제곱센치당 약 10의 11승계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환산해 보면요, 게이드옥사이드 내 약 10ppm, ppm이란 part per 마우스를 쓰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part per million의 약자죠. 즉 100만 개 중에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ppm이라고 하고요. 또 ppb가 있죠. part per billion의 약자가 되겠고요. 약 10억 개 중에 하나, 빌리언 정도의 개수 중에 하나의 불순물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ppb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 10ppm, 즉 옥사이드 몰레큘들, 분자들이 약 10만 개 중에 만일 한 개 이런 전하를 띤 불순물이 있다면 문턱전압이 무려 0.1V나 쉽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겠죠. 또 하나 잘 알려진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D램에서의 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회로로 간단하게 D램의 1비트를 구성하는 회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D램이란 별게 아니고 하나의 모스펫 트랜지스터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한 터미널 끝에 이런 캐패시터가 물려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라인이라고 부르는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양단 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문턱 전압 이상이 돼서 우리가 채널이 열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캐패시터에 전하가 충전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바이너리 디짓 상태에서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워드라인 쪽에서 지속적인 드라이빙 볼티지를 우리가 인가하지 않는다면 이 캐패시터는 순식간에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이라는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D램의 경우는 끊임없이 리프레시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름 때문에 바로 다이나믹 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리프레시란 캐패시터의 전하가 자연 상태에서 어차피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수십 또는 수백 밀리세컨드 짧은 시간을 단위로 해서 다시 한번 전압을 걸어줘서 여기 방전돼 가고 있는 이 전하를 다시 한번 충전시켜줘서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 D램의 경우 약 100ms마다 리프레시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캐패시터에는 최소한 100ms 이상의 시간 동안에는 이 차지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1이 저장돼야 될 1이라는 정보가 저장돼야 될 바로 요 회로에서 1이 아닌 0 같은 방전됐기 때문에 0 같은 정보로 변질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귀중한 정보를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100ms마다 리프레시를 한다면 이 캐패시터는 100ms 이상 동안에 이 전하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만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디펙트의 원인이 되는 이런 메탈 오염물들이 이 캐패시터에 만일 침투하게 되면 이 캐패시터가 저장할 수 있는 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간략히만 얘기하면 이 캐패시터 내에 존재하는 전자홀의 리콤비네이션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리콤비네이션 또는 제너레이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이 밴드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디펙트 스테이트가 있게 되면 이러한 디펙트를 매개로 해서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런 그 결함들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면 더 왕성하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캐패시터 내에 존재하는 여러 결함들 때문에 원래는 한 200ms 정도의 차지를 보존할 수 있었던 캐패시터가 예를 들어서 50ms 만에 전하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트랩 센터, 이런 트랩들이죠. 이런 트랩들이 약
우리가 25 마이크로세컨 정도의 이 캐패시터가 라이프 타임,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을 우리가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이하의 트랩 센터 디펙트들이 이 이하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농도로 환산해 보면 약 0.02 파트 빌리언에 해당합니다. 자, 뭐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디펙트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지 것이 중요한지 잘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세 개의 우리가 주제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공장을 어떻게 클린하게 유지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공장을 얘기할 때, 클린룸 또는 클린 팩토리를 얘기할 때, 클린니스, 청정도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청정도를 우리가, 그 클린니스의 클래스, 급수죠. 급수를 통해서 얼마나 이 팩토리가 깨끗한 팩토리인지 이거의 클래스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클래스 1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직선이 클래스 1에 해당하는 직선이 되겠고요. 여기는 클래스 10, 클래스 100, 클래스 1000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클래스 1이란 약 우리가 이제 공기를 이렇게 채취한다고 한다면요, 채취할 공기의 볼륨을 우리가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 클래스라는 게 서양 사람들에서 먼저 정의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feet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feet, 1feet, 1feet. 약 1feet는 우리 단위로 환산한다면 약 30cm, 대략 30cm 정도의 공간의 길이에 해당하고요. 바로 요 30cm, 30cm, 30cm의 공간, 공기 공간 내에 파티클이 하나 이상일 때 우리가 클래스 1이다. 그래서 하나 이상이고 10개 이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클래스 10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10개 이상 100개 이하라면 클래스 100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티클의 사이즈가 또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1큐빅피트를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 1을 유지하기 위한 파티클의 개수는, 사이즈는 약 0.1, 0.2, 0.2, 0.3, 0.4, 0.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1이란 1큐빅피트, 즉 30cm, 30cm, 30cm 공간 내에 0.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티클 사이즈가 하나 또는 그 이하는 없다는 거죠. 그 하나 또는 없을 경우 우리가 클래스 1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보통 반도체 공장, 생산 공장들은 예외 없이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0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학교나 좀 덜 크리티컬한 그런 반도체 공정을 실시하는 연구소 같은 경우는 클래스 10 또는 클래스 100 정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보관리실에 있는 민트의 경우에는 클래스 10과 클래스 100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될까요? 간략히
그림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거든요. 자, 보통 클린룸의 단면을 보면요, 여기 이제 사람이, 작업자가 또는 엔지니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격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통 여기 이제 장비가 존재하게 되는데, 반도체 장비가 그림 썩 예쁘지는 않지만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뭐 투명한 격벽이든 또는 불투명한 격벽이든 이 장비가 존재하는 영역은 이 실제 여기 이제 웨이퍼들 같이 웨이퍼 이제 카세트라고 불리는 또는 훅이라고 불리는 이런 웨이퍼들을 작업자 또는 로봇들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은 얘기했듯이 클래스 1 이하입니다. 당연히 웨이퍼가 돌아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요. 요 격벽 파티션 반대편 쪽에는 이런 반도체 장비들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웨이퍼가 나중에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자나 로봇들이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열려 있습니다, 문이. 문이 열리고 웨이퍼를 이렇게 놓게 되면 로봇이 자동으로 이렇게 장비 안으로 이렇게 장입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환경이 이런 웨이퍼 자체도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고요. 반도체 장비 안에도 소위 미니 인바이러먼트라 해서 자체적으로 작은 청정 공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1에서 유지됐던 청정도가 이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지만,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해야 되고, 작업자들이 기름을 칠하는 곳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리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의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이런 작업 공간보다 높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 둘 사이에는 이런 격벽이 쳐 있고요. 자, 천장을 보시면 이 천장에는 이런 공기 필터들이 쭉 모여 있게 됩니다. 이런 필터들을 우리가 헤파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요즘 공기청정기에도 뭐 헤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하이 이피션시 파티큘레이티드의 약자고요. 여기에 물론 많은 이제 그 필터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필터들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공기들은 작업 공간이나 또는 이 장비가 있는 공간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이 작업 공간의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억세스 플로우라고 합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서 공기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통과한 공기들은 다시 재순환돼서 뭐 90%가 다시 순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용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장비가 있는 공간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지 않고요. 상당한 공기들이 옆으로, 물론 일부는 수집돼서 이렇게 순환되지만 이 작업 공간처럼 많은 이런 공기들이 아래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보통 반도체 공장은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유틸리티들이 놓이게 됩니다. 유틸리티라 하면 각종 설비죠. 전기장치라든지 또는 뭐 배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각종 이런 설비들이 이
지하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장비에 들어오는 각종 가스라든지 또는 케미칼들, 그래서 케미칼이 하면 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등 물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모든 원부자재들은 청정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인 어떻게 우리가 청정한 환경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웨이퍼 내 공정 중에 또는 반도체 장비에서 또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오염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정할 것이냐, 클리닝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고 계시는 나중에 이 동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웨스테이션입니다. 웨스테이션 또는 웹벤치라고 부르는 장치고요. 여기 지금 이게 웨이퍼가 들어있는 카세트 또는 푸비라고 불리는 용기고요. 이 로봇이 보통 뭐 10장에서 15장 25장 정도 되죠. 요 한 푸비에 들어가는 웨이퍼의 개수가. 그래서 이 25장이 들어있는 웨이퍼에 이 용기를 쭉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잘 뭐 안 보이긴 한데 이런 베스들이 보여요. 베스라 하면 이 웨이퍼들이 들어가서 당기게 되는 통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요 용액에는 예를 들어서 염산이 들어있고 요 용액에는 물이 들어있고 뭐 옆에는 황산이 들어있고 이런 용액마다 다 다른 케미칼들이 들어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봇이 웨이퍼를 딱 끄집어낸 다음에 염산에 담그고 뭐 1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다시 꺼집어낸 다음에 물에 들어가서 또 담그고 이런 엔지니어가 짜놓은 레시피에 따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클리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 클리닝 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정 방법 중에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공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RCA 클리닝입니다. RCA는 회사 이름이고요. 자, 이 RCA 클리닝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웨이퍼를 세정한다고 할 때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오염물이라는 게 유기물이 있을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금속류가 있을 수 있고 알칼리 메탈로부터 비롯된 알칼리 이온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조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할까요. 토탈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이 RCA 클리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 부분만을 이렇게 회사의 자기네들 입장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내가 공정에는 프론엔드 공정과 백엔드 공정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프론엔드 공정이 특히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공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론엔드 공정을 하게 되면 리소그래피 공정을 하게 되고요. 리소그래피 공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필요한 이 포토레지스트를
스트립,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포토리스트를 제거했다고 해도 웨이퍼 잔류하는 레지스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유기물이 오염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이런 RCA 클리닝을 실시한 뒤에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것이 통례지만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이 RCA 클리닝은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필요한 부분만을 따서 이렇게 우리가 클리닝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엔드의 공정의 경우는 비교적 클리닝 절차가 손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탈을 이렇게 증착한 다음에 포토리지스트로 패터닝을 해서 애칭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메탈 패터닝을 얻게 되죠. 자, 이 이후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또 역시 레지스트를 제거해주는 스트립 공정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지스터처럼 철저한 오염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포스트 메탈 클리닝이라고 불리는 간략한 이런 약식 클리닝을 한 뒤에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바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 RCA 클리닝까지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게 RCA 클리닝의 풀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sulfuric acid입니다. 황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죠?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또 우리말로는 과산화수소수라고 하죠. 또는 용액 상태로 있으면 과산화수소수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H2O2를 이용해서 소독을 많이 했었죠. 보시다시피 H2O2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여기 산소가 과잉되게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산소를 내놓으려고 하고, 이 방출된 산소는 이 외부의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아주 강력한 산화를 일으키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강력한 산화제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피부나 상처 부위에 있는 이런 병균들이 이런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죽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살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 sulfuric acid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황산과 과수를 1대1에서 4대1 정도의 비율,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온도를 좀 올리게 됩니다. 약 120도에서 150도 정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뭐 10여 분 정도 이렇게 유지시키게 되면, 특히 바로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오염물들이 많이 제거가 되냐면 바로 이 오게닉, 특별히 포토리지스트로부터 비롯된 이런 유기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바로 공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별도로 이런 공정을 우리가 실시할 때 클린 D라고도 부릅니다. 클린 D 프로세스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황산과 과산화수소를 혼합한 용액을 통해서 유기물을 제거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불삼과 물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은 우리가 DI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DI란 deionized water의 약자고요. 대부분의 물에는 반드시 이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일반 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정을 진행한다면 물속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이온들, 전하를 띤 이온들이 반도체 모스펫 안으로 침투하게 돼서 문턱전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이온들이 제거가 된 deionized water를 DI를 사용하게 되고요. 바로 이 불산과 DI를 1:10에서 약 1:50 정도 희석한 거죠. 쉽게 말해서 불산을 희석한 용액에 상온에서 약 1분 정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이 불산의 역할은 내가 이미 얘기했듯이 웨이퍼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을 진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옥사이드가 생긴다 그랬어요. 상온에서 존재하는 산소와 반응해서 생기는 자연산화막이라든지 어떤 용액 속에 존재하게 되면 이 용액에 존재하는 산소와 반응해서 생기는 이런 케미컬 옥사이드 등등 이런 불필요한 더러운 옥사이드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DI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린싱을 해주게 됩니다. 헹구는 거죠. 깨끗하게 헹군 뒤에 그 다음 단계가 스탠다드 클리닝 넘버 1이라고 부르는 SC1이라고도 부르는 공정 단계입니다. 보시면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암모니아수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수소수, 그 다음에 물, 요 세 개를 이러한 비율로 섞어서 온도는 이거보다 낮죠. 한 80에서 90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클리닝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유기물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부분 금속류의 파티클들 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DI 워터를 이용해서 린스를 헹굼을 실시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탠다드 클리닝 넘버 2죠. SC2 클리닝이라고 불리는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표되는 케미칼은 염산입니다.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DI 워터, 이것이 1:1:6 정도. 이렇게 되면 바로 이 스텝에서는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 알칼리 계열의 메탈 이온들 확산이 매우 빠르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거해주는 공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언급되지 않았지만 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건조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건조를 어떻게 시켜주냐면 웨이퍼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닝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어떤 클리닝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RCA 클리닝이라고 부르고요. 프론엔드 공정이라고 해도 우리가 매 스텝마다 이런 공정을 다 해줄 수는 없게 되고요. 회사의 입장에 따라 또는 회사의 어떤 그 노하우에 따라 때로는 SC1 공정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클린디 공정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서 공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때로는 웨이퍼에 이렇게 존재하는 파티클들이 완전히 강하게 흡착이 돼 갖고
이러한 클리닝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초음파 세척이라고 불리는 울트라소닉 에지테이션, 이 웨이퍼가 담긴 용기를 여러분들 안경 닦을 때 징 하고 이렇게 초음파 세척하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이런 초음파 세척 용기에 담궈서 진동의 힘에 의해서 이런 파티클들이 이렇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간혹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반도체 공정에서는 너무 패턴 사이즈가 작고 우리가 구현하는 패턴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를 우리가 이용해서 세척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구조물들이 뭐 파괴된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 반도체 공정에서는 잘 사용되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리닝에 대한 얘기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강의실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